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은 결국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본 것처럼 실행행위의 분담과 관련돼 가지고 또 몇 가지 논점들이 있죠. 근데 그 몇 가지 논점을 보기 전에 먼저 실행행위의 분담이 무엇인지와 관련돼 가지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은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은 원칙적으로 공동가담의 사실 내지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행행위에 분담이 있다는 것은 전체 계획에 따라 결과를 실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행위의 분담은 자기의 행위든 부작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건 정신적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건데, 자기한테 주어진 맡은 바 역할이 그 범죄 완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요소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련돼 가지고 역할 분담적 행위 수행 관련돼가 실행행위 단계에서 행위 기여를 보면 결국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 수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역할 분담도 실행행위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라고는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각주와 관련된 행위도 보면 되는데,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 어떤 범죄행위가 있어요. 이 범죄행위가 혼자 저지르는 범죄야.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저지른다, 혼자. 그럼 얘는 이 범죄 이만큼에 대해서 혼자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를 구분하면은, 자, 여기 보면 스몰 a, b, 그 다음에 뭐 c, 그 다음에 d, 이 정도 행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전체 범죄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 a라는 사람이 혼자 하면 a라는 사람이 다 책임지지만, 이 범죄 행위를 구체로 나눠보니까 한 4개 정도의 행위로 기여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범죄 행위를, 자, 갑, 을, 병, 정의한다 했을 때 A란 행위를 갑이에요. B란 행위를 을이 합니다. C란 행위를 병이 하고, 요 D란 행위, 아주 조금에 있는 D란 행위를 정의한다 했을 때, 자, A가 혼자 하는 거는 A의 단독 경험이지만 갑을 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한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갑을 병정은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전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갑은 요 정도의 행위를 했지만 전체 책임지는 거고, 을도 요 정도의 행위를 했지만 전체 책임지는 거고, 병도 요만큼 행위를 했지만 전체 책임지는. 특히 정은 아주 극히 작은 양이지만 요 정도 행위를 했지만 전체 책임을 지는 게 공동정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맡은 A라는 행위, 을이 맡은 B라는 행위, 병이 맡은 C라는 행위, 정이 맡은 D라는 행위는 뭐냐? 이 전체 범죄 수행에 있어서, 범죄 성립에 있어서 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의 행위가 이 D라고 하는 아주 극히 작은 행위거나 아니면 구성요건에 관여되는 행위가 아니라도, 구성요건에 규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도 범죄 수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면 이 정의 행위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가지고 정한테도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범죄 수행에 관련돼가 D라는 행위가, 이 D라는 행위가 이렇게 없었다면은 이 전체 범행이 완성되겠냐 했을 때, 이것이 없었더라도 완성되면 이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겠죠. 근데 이 전체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D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D라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망을 보는 행위입니다. 범죄함에 있어서 망을 보는 행위. 자, 이게 어떤 절도 행위예요. 갑을병정이 절도를 갖다가 공모하고 절도를 실행했어. 문을 따는 행위, 물건을 가져 나오는 행위, 물건을 실어 나르는 행위. 자, 근데 이 절도 변명은 다른 사람이 눈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라 가지고 반드시 뭐 경찰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를 망을 봐야 돼요. 이 범죄 수행에 망을 보는 행위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러면 이 정이 망을 봤다면 정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망을 보는 행위가 전체 범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다. 망을 안 봐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별로 문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단지 방조범의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기능적 행위 지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보는 행위 보면은, 망보는 행위도 이 망보는 행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으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겠지만, 망보는 행위가 이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단순히 방조범일 뿐이고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망보는 행위도 보면 그렇게
본질적 행위 기여에 이르느냐 아니면 단순한 보조 행위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고 그게 명확한 논리적 해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망보는 행위 마지막 문장 보면 대법원은 망보는 행위를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밑에 뭐 각주도 달려 있지만은 밑에 표준 판례 보면은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망보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에 있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를 하는데 갑을병이 현장에 있었고 정은 현장에 없었을 때 아니면 갑을병이 범죄를 하는데 갑을은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없는 경우 병은 현장에 없었던 경우 꼭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정범을 하는데 반드시 같은 현장에서 같이 해야 되냐 했을 때 같은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부재와 관련돼 가지고 보는 것처럼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다음 보는 것처럼 절도행위의 다른 가담자 2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역할 분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원합체 판결은 이제 중요한 판결로서 나중에 이제 합동범에 있어서 관련된 그 공동정범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데 역할 분담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기수가 되기 전까지 역할 분담하는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 전에 어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논의가 바로 예비 음모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실행 분담은 원칙적으로 구성 요건적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 실행에 착수 이후에 기수 전까지 아니면 계속범 같은 경우 종료 전까지의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비 단계에서 어떤 그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했을 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거기 보는 것처럼 그러나 예비 음모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가 그 이후의 행위 부분 및 다른 행위 부분에 대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동정범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비 단계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이겠지만 그 예비 단계에서의 어떤 그 기능적 행위 지배가 본질적으로 범죄 수행에 기여를 했다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해가지고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뭐 타당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특히 예비 단계에서의 기여를 한 경우 예비 단계에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를 한 자체만 가지고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돼요. 이른바 거기 보는 것처럼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의 역할 분담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지금까지 봤던 논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쟁점들 이외에 예비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 예비 단계에서 역할 기능적 행위 기여가 본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비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예비 단계에서 어떤 행위 기여를 했다고 그냥 바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해버리는 우리 판례가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공모 공동정범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모 공동정범은 이 실행행위의 분담 관련된 논점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뭐 하나밖에 없지만은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자, 공모 공동정범은 뭐냐? 공모 공동정범은 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으로 바로 공동가담에 의사가 있고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가담의 사실 아니면 역할행위의 분담 아니면 역할의 분담 관련된 것들이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다 있을 때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공모 공동정범은 얘는 있어. 즉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담의 의사는 있는데 역할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역할을 맡은 객관적 요건인 역할 분담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자는 겁니다. 이게 공모 공동정범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공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 실행에 나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모 공동정범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명 조직범죄라고 하는 야쿠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 야쿠자의 두목들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쿠자의 두목들은 공모 단계에서만 공모하고 즉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실행 단계는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쿠자의 중간 단계까지 이렇게 처벌 못하고 어떤 그 조직범죄 우두머리들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공모만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제 만들어낸 이론인데 우리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공모 공동정범을 바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학설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비판을 하죠. 공동정범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있을 때만 공동정범이고 없을 땐 공동정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를 비판하는 학설의 입장인데 요즘은 판례가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대에 그래가지고 뭐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부정설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는 학설 중 대부분의 견해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학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공모 공동정범 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얘를 긍정하는 긍정설과 부정하는 부정설의 입장인데 부정설이 지금 거의 뭐 다수설의 입장이다. 자, 근데 긍정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주장되는데 그 논거가 뭐냐? 첫 번째 하는 것은 공동의사 주체설입니다. 공동의사 주체설은 아까 일본 최고재판소가 만드는 것처럼 공모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동의사를 가지면은 공모라고 하는 공동의사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사를 통해서 하나의 몸뚱아리 되면 그 중에 누가 실행하더라도 전체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 가담된 사람들은. 그게 공동의사 주체서로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공모 공동정범을 처벌하는 근거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동의사 주체서를 주장하는 견해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공모 공동 처벌하자라는 것이 간접정범 유사설이다. 즉 간접정범이라는 거는 건 자기가 직접 범죄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범죄를 하지만 전체 피이용자를 지배하고 의사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간접정범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 처벌하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이용설이 있습니다. 자, 교환해 보면 적극 이용설은 실행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체하려 가지고 공모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 이용행위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공모 공동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예요. 자, 근데 이런 견해는 다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과거에 주장됐던 견해들인데 자, 지금은 별로 주장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 지금은 이 확장된 기능적 행위지배설이라 가지고 자, 얘가 역할행위의 분담과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역할을 안 했지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만약에 어떤 기능적 행위 기여가 있다면 본질적 아니면 기능적 행위 기여, 본질적 행위 기여 행위 기여가 있다면 즉 행위 기여, 행위 지배라고 표현하는데 기능적 행위 기여가 있다면 얘가 객관적인 행위를 안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확장된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범죄 배후 세력을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꼭 분담된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부 다 전체 행위에 대해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럼 그 사람한테도 바로 기능적 행위를 인정해가지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견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모 공동정범은 지금 처음 우리나라 판례는 처음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공동의사 주체설 마지막에 봐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거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공동의사 주체설 맨 마지막에다가 과거 판례 견해다. 가지고 각주를 달아놨는데 각주가 이제 83년도 판례예요. 자, 이때는 뭐다? 이때는 공동과 다음에 의사만 있었고
역할 분담의 수행이 완전히 없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던 게 과거 판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례는 뭐냐? 지금 판례는 자 공동가담의 의사가 있고 그러면 역할 분담의 수행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 기여가 있을 때만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게 현재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판례를 보면은 비록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결과 실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는 아예 객관적 요건이 없어도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것에서 지금은 뭐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본질적 행위 기여가 있다면은 그것이 기능적 행위 지배로 봐가지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때 부정설 아까 부정설 입장에는 뭐였어요? 다수설인 부정설이었는데 이때 부정설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판례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판례 입장과 다수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판례와 용어를 안 쓰고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학설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하고 표준 판례도 보면 2010년도 판례를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 보면 구성 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때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지금에 있어서의 부정설 입장인 학설의 입장과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 보면 결국 공동정범의 요건으로서 탄력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실행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 도그마틱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도 타당하다. 즉 판례의 태도는 지금에 있어서는 다수의 학설과 거의 대동소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에 관련된 기본적인 쟁점들을 맞춰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이렇게 공동가담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요건을 갖췄을 때 일부 실행을 하고 전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공동정범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공동정범의 처벌은 뭐다? 결국 2인 이상이 공동을 해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만 수행했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책임을 지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이 바로 공동정범 처벌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자,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네가 형성한 공동의사,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때는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은 단독정범으로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공동정범의 처벌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공동정범의 착오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로 첫 번째가 공동정범의 미수가 나오는데 자,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의 미수를 논할 때는 어떻게 논하느냐? 그러면 개별 행위자마다 논해야 되냐? 아니면 전체를 판단해서 논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공동정범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는 개별 행위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면 전체 해결설, 개별 해결설이 있는데 당연히 이론적으로 전체 해결설이 타당하다. 갑을병이 범죄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 갑이 이제 실행에 착수했어요. 근데 을병은 공모 이탈의 어떤 공모관계 이탈의 의사 필요도 없었어요. 갑 혼자만 실행 착수했다. 그리고 결과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모해놓고 갑이 실행 착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자들도 다 전체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공동정범에 관련돼 가지고 바로 착오 문제예요. 자, 공동정범의 착오. 우리 교환에는 뭐 착오와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 공동정범의 착오하는 데가 좀 먼저 공동정범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착오가 일어나냐를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공동정범의 착오라는 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 공동정범의 착오는 자, 갑과 을이 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범죄를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A를 쏠라다가 빗나가서 B가 맞는 경우 아니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A가 죽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B였다. 이런 것이 첫 번째 하나는 공동정범의 착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A를 죽이기로 하고 A한테 둘 다 총을 쐈습니다. 근데 A한테 총이 안 맞고 빗나가서 B한테 맞아서 B가 죽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죠. 갑과 을이 A를 죽이기 위해서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A가 맞아 죽었어. 가서 보니까 죽은 거는 B였다는 겁니다. 객체의 착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의 착오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공동정범의 착오는 뭐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를 그대로 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공동정범의 착오 관련돼 가지고는 공동정범자들, 얘네 공동정범자 둘을 그냥 하나의 행위자로 묶어요. 행위자의 하나로 묶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방법의 착오가 일어났다. 그러면 구체적법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A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그 다음에 B에 대한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와 관련돼가지고 구체적 법설에 의한 거지만 법정적 법설이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은 그냥 B에 대한 살인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방법의 착오는 그냥 갑과 을은 B에 대한 법정적 법설은 구체적 법설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를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보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공동정범의 착오고, 이 교환에 나오는 두 번째는 공동정범자 간의 착오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어떤 살인을 공모해요. 살인을 공모하는데 얘가 살인 행위를 하고 얘 실행을 하고 얘는 단순히 막만 보는 경우예요. 자, 이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얘는 살인을 공모했는데 갑이 실행을 하고 을이 막만 보는 경우. 이 공동정범의 착오는 둘 다 실행 행위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를 묶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행위를 따로 했기 때문에 묶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공동정범자 간의 착오다, 불일치다. 뭐 착오란 말은 불일치다 이렇게 보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216페이지 보는 것처럼, 자, 공동정범자들이 결과 발생을 위해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중 실제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이르는 행위를 수행한 공모자가 공모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생케 한 경우라는 겁니다. 즉, 살인을 공모했어. 얘는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얘는 막만 봤어요. 그럼 얘가 이제 실행행위를 했을 때 이 실행행위에 자기가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발생시킨 경우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갑이 실행을 했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 A를 살인하기로 했습니다. A를 살인하기로 공모했는데 첫 번째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방법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예요. 즉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뒤로 가서 빗나가서 뒤에 B가 맞아 죽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얘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 위해 하기로 하고 갑이 총을 쏘고 을은 망을 먹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가 맞은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다? 결국 법정적 법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뭐예요? 갑과 을은 모두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살인죄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 법설은? 구체적 법설은 갑과 을 모두 뭐다?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중에 1인의 객체, 공모자 중 1인이 객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즉, 관련돼가지고 얘가 실행행위를 했어요. 근데 A를 쏴 죽였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얘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었는데 뭐 이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환해 보는 것처럼 좀 사례를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했는데 실행행위를 했는데 A를 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고 나니까 얘가 을이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공모자 중 1인의 객체의 착오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러분 예를 봐보세요. 결국 얘네들이 뭘 했냐. 갑과 을이 절도로 갔다가 공모했습니다. 절도로 공모해가지고 얘는 망을 보고 얘는 실행행위를 했어. 근데 얘네가 절도가 완성되기 전에 발각이 된 거예요. 절도가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아니면 재물탈환을 한 거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가하면 어떡하냐. 폭행을 가하면 그땐 준강도가 됩니다.
체포를 면탈하고 하려고 폭행을 해도 중강도가 돼요. 자, 그렇게 중강도가 된 상태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추격자가 오니까 갑은 A를 추격자라 생각하고 A를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뒤따라오던 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동정범자 간의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가 관련된 건다. 그렇다면 거기 예를 보면은 절도로 공부한 갑과 을이 범행 도중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갑이 뒤따라오는 자를 추격자라 생각하고 총을 발사했는데 그 추격자가 실제는 공모자인 을이었을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갑의 객체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A인 줄 알았는데 A를 죽이고 나니까 을이었다. 이거는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에는 구체적 부합설에는 뭐예요? 발생된 사실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은 뭐다? 절도가 강도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갑한테는. 그럼 이 갑한테 강도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을은 예상 못한 바이기 때문에 을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교환해 보는 것처럼 과실초과설, 객체의 착오설 두 개가 대립한다는 겁니다. 즉 과실초과설은 뭐냐? 착오를 일으키지. 착오는 얘가 일으켰잖아요. 착오는 얘가 일으켰고 얘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어.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얘는 뭐다? 얘는 초과한 범죄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갑에 대해서만 강도 살인죄 미수가 성립하고 관련된 얘가 쐈는데 죽지 않은 경우다. 그럼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강도 살인죄 미수가 성립하고 을은 그냥 절도로 같이 했기 때문에 합동절도. 여러분들 이제 뒤에 합동범 배우겠지만 합동절도에 미수가 된다.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과실초과설은 그렇게 보는데 객체의 착오설은 뭐냐? 얘에 대해서도 얘가 A를 추격자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이었어요. 그럼 갑이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뭐다? 을이라도 똑같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객체의 착오설은 다른 가담자에 대해서도 갑이 착오를 일으킨 거를 다른 가담자도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강도살인죄에 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총 맞은 건 누구예요? 따라가는 을이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강도살인죄에 미수인데 얘는 강도살인죄에 미수의 공동정범이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관련돼가지고 결국 강도살인죄에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왜? 자기를 객체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공모자 중 1인의 객체 처고 관련돼가지고 이런 논점이 있다 하는 정도를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공모자 간의 처고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협의의 공동정범자 간의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공범자 간의 착오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방법의 착오,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범자 간의 불일치다. 협의의 공범자 간의 불일치다.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우리 교과서에 시중에 나왔던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양적 초과, 질적 초과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앞부분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한 부분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 협의의 공범자 간의 불일치 이 부분은 뭐냐? 기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그러니까 절도를 실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를 했다. 그럼 그와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이 거기 보면 것처럼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는데 갑이 실행하러 들어가고 을은 망을 봤다. 근데 갑이 절도를 안 하고 강간을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질적 초과인 경우에는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차이의 경우 예를 보면 공동정범의 경우 각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공동가담의 의사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41번에 보면은 이제 표준 판례 있는데, 자, 강도를 모의한 후 갑을병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나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이에 갑은 장롱을 뒤져 현금을 찾아내어 동료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을 나온 사건에서 을과 갑은 강도 강간죄의 공동정범, 갑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네 관련돼 가지고는 질적 초과인 경우, 질적 초과 또는 질적 미달인 부분은 합의한 공모한 범위에서만 책임진다. 근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만약에 갑을병이 공모는 강도를 공모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을병은 강도하고 강간까지 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강도만 했다. 그러면 강도를 공모했기 때문에 강도한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모 인정이기 때문에 갑은 강도죄 공동정모이고 얘는 뭐다? 얘네 둘은 강도 강간죄 공동정모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차이가 있는 경우,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 차이가 있는 거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뭐 공모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 가담자의 공동정모이 인정돼 42번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이 절도로 공모했는데 예상과 달리 을이 강도로 나간 경우에는 절도죄의 부분만이 중첩되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을은 강도죄의 단독정범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적 초과 미달 경우도 똑같은데, 자,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절도 공모인데 갔는데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얘는 뭘 했냐? 강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얘는 그냥 강도죄고 기본적으로 을은 절도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만 행위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협의의 공동정범 간의 불이치 보고, 그 다음에 결합범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결과적 가중범을 설명할 때 제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면은, 결과적 가중범 관련돼 가지고,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 교환 96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긍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이제 뭐 판례 입장 받고, 그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결합범의 공동정범 문제도 그 96페이지, 97페이지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공동정범에 관련된 문제로 두 번째 공동정범의 척을 받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공동정범 관련된 문점으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합동범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합동범의 문제인데, 자, 합동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교환 보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합동범행을 합동범이라 한다. 형법상 합동범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우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범죄를 행하는데 한 명, 두 명이 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는 범죄인데, 기본적으로 형법의 구성 요건 자체가 반드시 두 명 이상 하도록 해놓은 범죄 유형을 갖다 우리가 합동범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합동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환에는 형법상의 합동범인데, 우리 형법상으로 합동범이 특수 절도, 특수 강도, 특수 도주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법은 특히 성폭법상에 특수 강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특수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합동의 의미란 얘기예요. 합동의 의미라는 건 둘이 같이 범행을 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을 두 명 이상이 같이 하면 일반적인 공동정모로 파악하면 되는데, 그런 공동정모보다 굉장히 더 가중해서 엄격하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합동범의 유형이라 그러고, 그럼 합동범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려는 논의가 나오고, 그 본질이 무엇이냐가 바로 합동범의 성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범에 관련돼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제 합동범의 본질을 현장처에 의해서 판단하면 나중에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는데, 뭐 그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먼저 이제 좀 봐야 될 건 뭐냐. 합동범을 제 강의 교환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의 어떤 관련 문제로서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봐요. 근데 또 일부 견해들은
합동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이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을 필요적 공범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견범은 조그만 글씨로 파란색으로 좀 써놨는데 합동범은 각 책상의 구성요건이 2인 이상의 행위 주체를 예정하고 있고 합동과 공동의 의미를 구별하여 특별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들은 이건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왜냐면 혼자 범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정범의 특수한 유형이지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결적 입장이라 가지고 저도 다수결적 입장이 맞다 생각해가지고 필요적 공범의 한 유형이 아닌 그냥 공동정범의 어떤 또 한 유형으로 판단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합동범이다. 그래서 합동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게 2인 이상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요? 30조에 의해서 형법 30조에서 공동정범으로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절도, 우리 합동절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합동절도, 특수절도라 하는데 합동절도를 했다. 그럼 절도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수절도라고 하는 합동절도는 법조문에 뭐라 그랬냐? 법조문에 그러한 절도죄 공동정범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하는 것에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아니면 본질이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 합동범의 법적 성격. 본질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먼저 나오는 게 공모 공동정범설, 그 다음에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그 다음에 현장설이다 하는 네 가지의 학설이 대립을 해요. 근데 실제 지금에 있어서는 네 가지 학설이 대립한다 그러지만 뭐 이 학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자, 현장설에 의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공모 공동정범설은,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모 공동정범 있죠. 즉 공모만 해도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공모만 해도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 그게 공모 공동정범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설은 형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공모는 합동범에서 말하는 합동이다. 합동이라는 의미는 공모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와 같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만 하면 가중처벌한다. 이게 공모 공동정범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어요. 공모하고 합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학자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자, 합동이라는 의미는 공동정범의 공동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공모만 해도 합동범을 인정하는 범위가 합동범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겠지만 공동정범과 합동범이 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합동범의 합동은 같은 개념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 부분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이나 똑같은 건데 합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의무를 해서 그냥 가중처벌할 뿐이다. 합동의 본질은 공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가중적 공동정범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왜 같은 거를 다르게 해놓고 가중처벌할 뿐이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현장설의 입장은 뭐냐. 현장설의 입장은, 자, 여기서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정범 중에서 현장에서 같이 행위한 사람들, 이거 좀 더 줄이면, 즉 합동의 의미는 범죄 현장에서 같이 한 행위자들을 우리가 합동범으로 보는 거다. 이것이 지금 현장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현장설은 기본적으로 뭘 바탕을 삼겠어요? 현장설의 입장은, 자, 합동범을 공동정범과 같이 보는 이 공동정범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동정범 중에서 현장에서 같이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은 뭐다? 걔네들은 합동범으로 가중처벌하겠다. 이게 현장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거는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옛날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기준선이다. 그러면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 자,
이 부분이 빠지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안 한 사람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없었더라도 현장 바깥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한 사람은 넣자. 이게 이제 현장적 공동정보문서의 기본 입장인데 이에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는 별로 주장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통설적 입장으로 현장설, 즉 합동은 바로 현장에서 협동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합동의 의미를 지금 판례는 뭐라 하냐? 판례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현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합동범위 법적 성격 보면 공모 공동정보설, 가중적 공동정보설, 현장적 공동정보설, 현장설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현장설 입장이 다수할 판례 입장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정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확한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98년도에 판결이 나왔다는데 이 98년도 판결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 성격은 이제 현장설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 당시에 판례가 뭐라 했냐면 자, 갑, 을, 병이 어떻게 했냐? 갑을 병 중에서 갑과 얘네들이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절도를 공모하고 갑과 을이 누구의 집에 뭐 현장에 가서 어느 절도의 현장이에요. 현장에 가서 절도를 했어요. 자, 절도로 공모했는데 얘는 현장에 안 가고 얘는 현장에 안 가고 얘는 둘만 현장에 가서 절도를 했을 때 자, 현장에서 절도를 한 얘는 뭐 얘네는 당연히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갑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 얘는 특수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합동범이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되고 얘는 뭐냐? 얘는 절도죄를 공모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옛날 판례 입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 판례가 이제 98년도 판례가 바뀌면서 얘는 뭐냐? 얘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절도로 공모했지만 얘네들이 이룬 거는 특수절도이기 때문에 얘 병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98년도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냐? 그 전까지는 이 특수절도 하는 얘네들만 특수절도고 얘는 뭐다?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본 게 이제 그 전에 판례였는데 98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체 판결로 의견을 바꾸면서 얘는 을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밑에 나오는 98년도 전원합체 판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한테 이 현장에 있지 않던 얘한테 절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될지 아니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될지의 견해가 나눠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거기 본 것처럼 학설의 태도를 보면 현장설의 입장해가지고 합동범의 본질을 현장설에서 합동범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현장설을 취하면서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건데 결국 판례는 현장에 있지 않은 이 병한테도 특수절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판례를 잠깐 보면은 98년도 판례 봐보세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일반 이론에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정범을 인정할 땐 공동정범 일반 이론에 비추어가지고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해서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의 범행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이제 이 당시에 이걸 놓고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입장에서는 자, 현장에 있지 않은 얘한테 공동정범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장적 공동정범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이론의 문제점은 뭐냐. 만약에 현장적 공동정범설을 취한다면은 자, 갑과 을이 특수절도, 합동절도를 공모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나가고 얘만 현장에 가서 절도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합동범의 본질을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했다면은 현장에 있지 않은 얘도 현장에 있는 애와 같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뭐다? 그럼 얘네들은 특수절도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얘는 뭐다? 얘는 그냥 둘 절도죄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학설들은 지금 주장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애들은 현장설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갑과 을이 현장에서 절도를 했느냐,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했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했다면 갑과 을은 합동범위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에 대해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건 뭐예요? 얘가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얘는 지금 공동정범이 되느냐, 이 특수절도에 공동정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현장설의 합동범의 본질로 파악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본질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행위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 기여가 인정될 때 얘는 뭐다? 현장에서 범죄를 하는 애들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런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보시면은 218페이지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자, 합동범의 본질과 논리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처럼 합동범의 경우에 현장에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판례 입장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다음에 합동범의 본질은 현장설에 따라 판단하지만은 공동정범의 본질은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 특수절도, 얘네들이 저지른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정범에 관련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